2024년부터 토큰 공개했던 토큰 중에서 현재까지 토큰 발행가보다 가격이 높은 게 5%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가는 시대는 좀 저물고 있다. 지금 많은 암호화폐들이 올타임 하이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느낌의 어떤 상황에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는 또 법안의 통과와 정말 이 규제권 안에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옥석가리기에서 살아남는 몇 가지 코인만 앞으로 더 급부상하고 유스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는 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도 리플, XRP 많이 투자하시고 지금 XRP가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에서 이 XRP, 리플을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셨고 가장 또 깊은 인사이트를 지니신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도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또 첫 방문이시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에서 그리고 또 우리 박 작가님의 채널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현재 XRP를 필두로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신간을 내셨는데 원래 그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국내에서는 리플 관련해서 그게 처음 책이었던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토큰 투 더 문이라고 해서 또 이 XRP를 넘어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알트코인 톱 10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내용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될 알트코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책 이름은 토큰 투 더 문이라고 하는 네이밍으로 해봤고요. 무엇보다 이 투 더 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늘로 솟구친다라는 그런 또 관용어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알트코인들 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그런 코인들이 또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융합돼서 더 유틸리티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아봤고, 작가님 질문 주신 것처럼 여기 안에는 10가지의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앞으로 이제 뭐 클래리티 법안도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럼 어떤 법안의 통과와 제도권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기관의 채택을 받고 ETF로서도 이미 뚫린 그런 코인들 위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고 또 막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코인에 급하게 또 올라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책을 보면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뭐 대표님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코인의 종류가 사실 정말 수천 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수천만 개가 넘어갈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냥 뭐 올라가는 버스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점을 하고 정말 이미 쓰이고 있고 그런 메이저 코인들, 시가총액으로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톱 10에 있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네. 시작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또 우리 구독자님들, 크롱님들 가장 관심 많으신 이 XRP, 리플부터 이제 점검을 해 나갈 텐데, 자, 일단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촬영일자 기준으로는 약간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속 시원하게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 아마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좀 많이 답답하시고 지루하시고 혹은 이미 시장을 빠져나가신 분들도 정말 대다수일 거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텐데, 그 법안 또한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안의 통과와 또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아직은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잠재되면서 유동성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쪽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가님께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 다 일단 짚어주셨습니다. 왜 지금 가격이 좀 눌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뭐 거시관계부터 해서 뭐 내부적인 변수부터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하나씩 정도 살펴볼 텐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 39%까지 또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동단결해서 윤리조항까지 초안을 마련했는데도 민주당이 좀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인데, 연내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폴리마켓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일시적으로 40% 다시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일단은 뭐 상원 통과가 일단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과를 하는 부분에 지금 말씀 주신 어떤 백악관의 개입이 들어갔고, 윤리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제한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가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쵸. 트럼프 주니어부터 뭐 에릭 트럼프, 베런 트럼프까지 또 아들들을 필두로 한 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또 가타부타 말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 통과하는 부분 수정안은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이 법안 자체를 어떤 법무부 장관이 다스리게 할 거냐, 맞아요. 주정부에서 할 건지 연방정부에서 할 건지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윤리조항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과거에 나왔던 뭐 스테이블코인 이자나 뭐 디파이 관련 뭐 개발자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절충안이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의 윤리조항인데 지금 끝까지 좀 시간 끌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백악관의 개입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패트릭 휘트라고 하는 그 백악관의 어떤 그 맞아요. 글로벌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디지털 자산 쪽. 그분이 원래 예비군을 또 가야 됐었는데 지금 그게 또 미뤄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마켓 물론 지금 굉장히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을 저는 오히려 한 70%까지 오히려 불리시하게 좀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사실 좀 통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아주 디테일한 몇 가지들이 아직까지 좀 봉합이 덜 된 모습들인데, 어쨌든 저도 뭐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연내 통과 가능성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높게 보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 전에 그래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또 관점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그거는 조금 더 변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중간선거가 이제 11월 3일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 코인텔레그래프 자료를 미뤄봤을 때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 인구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5명 중에 1명꼴로 뭐 이렇게 사람 수로 치면 한 5천만 명 정도 상회하는 듯한, 뭐 거의 대한민국 국민 수 자체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쪽 크립토에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든 규제 당국이든 이런 표심을 또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중간선거 전에 상원 통과 플러스 하원과의 어떤 재조정, 트럼프 서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중요한 건 상원의 통과이고, 상원에서 지금 현재 농업위와 은행의 어떤 하나의 합의안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8월 10일부터는 이제 상원의 휴회 기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8월 10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7일 금요일까지가 지금 하나의 골든 타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상원 통과를 우리가 한 8월 초 중순까지는 한번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이제 8월, 9월 넘어가면서 하원과의 어떤 재조정, 그리고 트럼프 서명까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께서 그럼 나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비투를 하시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시거나 공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한번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발효된 지가 사실 1년이 넘었거든요. 네, 작년 7월 정도에 크립토 액트가 서명이 되면서 이제 뭐 지니어스다, 클래리티다, 안티 CBDC다 통과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이 세부 규정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된다고 한들 또 세부 규정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과정과 정말 그 기관이 돈을 쏘는 시점을 우리가 반드시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의 어떤 통과만 보고서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관점.
그리고 이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크롱님들께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과 또 명쾌하게 이 방향성을 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 요인들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이 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동안에 AI가 좀 주춤하면서 빅테크들의 캐펙스 같은 것들이 또 의구심이 생기고 그동안에는 좀 유동성을 AI가 많이 좀 뺏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좀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판단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맞습니다. 최근에 구글 실적 발표가 나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조금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에 이 인공지능에서 반도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과 크립토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버블장에는 저는 크립토도 역시나 영향력을 가져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터넷 혁명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혁명이 조금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혁명, 3차 산업혁명이다, 3.5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 크립토, 인공지능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 시대 그리고 그와 함께 M2M이라고 하죠. 기계 간 결제, 사람 개입 없이 24시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크립토가 같이 맞물리면서 블록체인의 현재 융합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그런 증권사들이나 전통 금융권들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뭐 두나무, 빗썸, 코인원 이런 쪽 지금 막 지분 인수하고 맞습니다. M&A 전략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전통 금융권에서 왜 자꾸 이런 업비트 쪽에 눈독을 들이는지 미래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인터넷 프로토콜의 시대, IP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새롭게 이사를 갈 때 여기 IP 주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과거부터 이 HTTP 시대에서는 웹의 표준, 이메일의 표준 이런 정보의 인터넷은 가능했는데 이 가치의 인터넷은 사실 부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HTTP 40이라고 하는 코드가 공백 비어 있었었는데 작년 중반부에 이제 X40이라고 해서 하나의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어떤 표준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정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서 크립토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AI의 유동성을 뺏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블록체인과의 어떤 융합들 그리고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들 돈의 흐름이 향하는 곳들은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말씀 주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좀 해봐야 됩니다. 토큰 투 더 문이라는 이 책에서도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될 알트코인 톱 10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보면 오늘 또 기사에 보면은 TG 했던 2024년부터 토큰 공개했던 토큰 중에서 현재까지 토큰 발행가보다 가격이 높은 게 5%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과거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 과거에 잘 나가던 코인들이 다 지금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가는 시대는 좀 저물고 있다. 요런 어떤 논리들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변화들이 계속될지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이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암호화폐들이 전고점,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올타임 하이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고요.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60%를 상회하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뭐 비트 이더가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뭐 XRP 솔라나는 마이너스 70% 이상 나버리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렇죠. 그런 느낌의 어떤 상황에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또 법안의 통과와 정말 이 규제권 안에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코인들이 TG 시점보다 올타임 하이보다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 어떤 제도권의 편입이 이루어지면 기관이 돈을 직접적으로 쓰고 실적이라고 하는 게 온체인 지표로 나타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말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는 몇 가지 코인만 앞으로 더 급부상하고 유스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총 4가지의 섹터로 제가 한번 이 영역을 구분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좋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영역,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대표적인 코인들이 있죠. 네. 그 다음은 파이낸스 영역입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DTCC와 같은 백엔드 인프라 회사까지 지금 토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뤘고,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과 이 오라클 영역, 지금 지속적으로 뭐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과 같은 그런 친구들도 가격은 많이 짓눌려져 있지만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하는 밈이라고 하는 영역 있잖아요. 밈 코인 영역에서도 저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와 같은 그런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은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큰 투더 문에는 그렇게 좀 섹터를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를 적어놨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서적은 굉장히 많고 이미 가치 저장 수단이자 2,100만 개의 희소성,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형 담보로 계속 채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쥐어가야 할 그런 하나의 디지털 골드다라고 하는 점점 그런 성격이 강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XRP는 들어가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XRP는 그 범주에서 몇 번째로 들어가나요? 네, XRP는 파이낸스 영역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번째로. 있고요. 저는 이제 XRP 투자를 굉장히 또 진심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비전을 매우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XRP에 대한 영역도 서술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면 이제 앞으로는 알트코인 투자 전략과 이 방법론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소수 종목들 정말 검증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 방법론과 또 이 실전 투자 마인드셋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가장 이제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법안의 통과가 만약에 되게 되면 정말로 이게 각각의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리플과 SEC 소송이 5년 정도 끌면서 이 증권성 심의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클래리티라고 하는 그 명확성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열쇠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게 올해 3월 달 정도, 4월 달 정도에 이 SEC와 CFTC가 하나의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면서 그들이 16가지의 코인을 또 상품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놨잖아요. 사실 그 코인들은 이제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만 통과가 되면 정말 그 열쇠를 넣어서 돌려가지고 문을 열고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6가지 코인 리스트 안에 10가지가 바로 여기와 그대로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부분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코인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시가총액 그 순위를 항상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패권을 절대 다른 쪽에, 특히 브릭스 쪽에 놔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산 코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현물 이체부가 이미 있느냐 혹은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비트도 많이 들어봤지만 알트코인도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에 이런 어떤 하나의 인덱스 조건, 그리고 SEC나 CFTC가 상품으로 어느 정도 열쇠를 준 그런 코인 리스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콕콕 집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SEC와 CFTC의 공동 가이던스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로 좀 배열을 하고, 다음으로는 가급적 미국이면 좋다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은 현물 ETF까지 나와서 기관 채택까지 확인되면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는 더 월등하게 좋은 입지를 가져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갑자기 뭐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코인들에 급하게 올라타거나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잖아요.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시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DCA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도록 뭐 업비트나 우리 뭐 코인업만 들어가더라도 코인 모으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 있잖아요.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주에 한 번이든 매일매일이든 몇 시에 얼마,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살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걸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이런 알트코인들을 이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질타를 하면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장이 조금 이제 조정기에 들어왔지만 국장이 최근에 워낙 뜨거웠을 때는 내가 굳이 비트코인 XRP 투자할 바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지 그런 라는 말 말을 많이 굉장히 하죠. 많이 하시는데 앙드레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가격과 가치는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본질, 그리고 시장은 대중과의 마음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 이런 부분을 내재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만이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로 이게 특히 코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런 관점들 없이는 이 장세를 버텨낸다는 게 사실 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짚어주셨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 알트코인 탑 10에 포함된 요 코인들은 비트코인처럼 DCA로 가져가기에도 충분히 좋다. 매우 그렇게. 알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현재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우리가 줍줍하기에 좋은, DCA 하기에 좋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하나의 질문을 남겨놨던 게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또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막 다시 핵시설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호르무즈에 다시 또 사실상 봉쇄 상태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지금 유가와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요 구간들을 또 시장은 어떻게 소화할지와,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좀 본격적으로 자본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들 일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암호화폐 판 내 어떤 뭐 이 코인에 대한 호재나 뭐 파트너십 소식이나 아니면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거시경제를 빼놓고서는 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전쟁이 터져버리면 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시경제 쪽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일단은 미국과 이란의 어떤 중동 리스크 자체가 다시 좀 뭔가 빗발치고 번지고 있는 듯한 사상자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유가도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물가 지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오고 케빈 워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장기적 이슈가 아니라 좀 단기적인 이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큰 판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이 케빈 워시에 대한 최근에 FOMC 회의 때 이야기했던 회의록을 보게 되면 뭔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5가지의 뭔가 태스크 포스를 만들 맞습니다. 거고, 점도표를 없애겠다, 뭐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제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체제의 전환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PCE 지표도 지금 현재 9월부터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절사 평균이라고 하는 또 평균 값을 넣으려고 또 준비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금리 인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움직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거시경제 상황을 조금 더 뒤에서 관찰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 파이낸스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금융 억압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의 하나의 이론을 봤을 때 피셔 방정식이라고 해서 명목 이자율 이꼬르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느끼는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명목 이자율보다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희석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정부의 개입으로서 국가의 부채를 희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뭔가 내가 원화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계속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화하면서 나의 돈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아까 국채금리도 굉장히 튀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실 계속 깎이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이 지금까지 현재 나타났던 미국 기반의 어떤 부채 기반의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담보 기반의 메커니즘으로 새롭게 전환이 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또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이 ISO 20022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을 또 넣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인공지능과 크립토 섹터에 더 주의를 두고 어떤 코인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와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케빈 워시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굳이 매파라고 분류되는 케빈 허쉬를 발탁을 했는가? 그 당시에 뭐 케빈 해시시라든지 더 측근들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케빈 허쉬를 왜 굳이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케빈 허쉬가 바라는 그 방향성은 연준이 강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연준이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최소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게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자체적인 가격 발견 기능과 건전성을 찾아간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결국은 거시경제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거시경제에서는 그 중동에 대한 리스크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암호화폐 판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통과될 수 있는 기대감만 나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2부에서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기다리시던 리플, XRP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